고산 구곡가 이인은 선조 10년인 42살 때 해주로 가서 석정봉과 지남산 두 산 사이를 흐르는 구곡의 다섯 번째 고개인 고산 석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은병정사를 짓고 그곳에 살면서 주의가 쓴 무의도가를 본떠서 총 10수인 고산 구곡가를 지었습니다. 고산 구곡가는 자연을 노래한 퇴계의 도산 12곡이나 고산의 어부사시사와는 다릅니다. 고산 구곡가는 첫 수를 서사로 시작하여 1곡에서 9곡까지 노래하는 구곡체 시가입니다. 퇴계, 율곡 이후 17세인 송시열을 비롯한 주자 학자들에게 계승되어 애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한시 창작에 영향을 미쳐 20세기 초까지 많은 구곡체 시가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문 구곡체 시가의 작품 수는 많지만 국문 구곡체 시가는 율곡의 고산 구곡가와 이것의 영향을 직접 받은 채연의 성문정 구곡도가 등 몇 편에 불과합니다. 고산 구곡가는 형태상 구곡을 읊었다는 점에서 주자가 쓴 무의도가의 영향을 받았으나 의미나 내용은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조를 지은 이의 호는 율곡입니다. 조선 선조 때 학자로 벼슬이 이조판서 우참찬에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받아 문필이 뛰어났습니다. 이황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학사의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1569년 벼슬에서 물러나 해주 고산에서 정사를 짓고 학문과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문집으로 율곡집이 있고 자경별곡이 유명합니다. 고산 구곡가 서사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 복거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버즈버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고산 아홉굽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풀을 베고 털을 잡아 집 짓고 사는 번님네 모두 찾아오는구나. 아, 무의산에서 후학을 가르친 주자를 생각하고 주자를 배우리라. 이 시조는 고산 구곡가의 서사, 책이나 연이어 쓴 글 따위의 첫머리에 그 글의 취지나 내용을 적은 글로써 높은 산의 경치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곳에 집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니 친구와 제자들이 모여든다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면서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겠다는 학자다운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 1. 일곡은 어디 메고 일곡은 어디 메고 관암에 해 비친다. 평무에 내 거드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벗 온양 보노라. 첫 번째 경치가 좋은 계곡은 어디냐? 간머리처럼 우뚝 솟은 바위에 아침 해가 비쳤다. 잡초 무성한 들판에 안개가 걷히니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가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소나무 푸른 숲 사이 맛 좋은 술 담긴 술통을 놓고 벗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 이 시조의 초장은 관암, 즉 간머리처럼 우뚝 솟은 바위를 노래한 것으로 첫머리를 상징합니다. 술통을 놓고 찾아오는 벗을 기다리는 여유는 폭넓은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치와 여유 그리고 사람다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산 구곡가 2. 이 곡은 어디 메고 이 곡은 어디 메고 화암에 춤만 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안 들어 어떠리. 두 번째 경치가 좋은 곳은 어디냐? 꽃바위 늦봄 경치로다. 푸른 꽃 띄워 멀리 산박 들로 보낸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경치 좋음을 알게 안 들어 어떠리. 늦봄에 온갖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핀 꽃을 나만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 함께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종장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이 경치 좋음을 알게 한들 어떠리는 경치가 좋다는 사실을 꽃을 띄워 보내서 여러 사람에게 함께 알려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화음의 늦은
늦봄 경치입니다. 고산 구곡가 3. 삼곡은 어디 메고 삼곡은 어디 메고 취병에 이 퍼졌다. 녹수의 산조는 하상 기음하는 적에 반송이 수청풍하니 여름 경이 어베라. 세 번째 경치 좋은 것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을 둘러찐 듯한 절벽의 녹음이 퍼졌다. 푸른 숲속 산새들은 높고 낮게 노래를 부르는데 가로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니 여름 경치가 시원스럽기 그지없구나. 취병, 꽃나무의 가지를 이리저리 틀어서 문이나 병풍 모양으로 만든 물건. 취병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푸르른 산과 맑은 물 위를 날며 오짖는 산새들의 노래, 그리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여름 경치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푸른 병풍을 둘러친 듯한 절벽의 여름 경치입니다. 고산 구곡가 4. 사곡은 어디 메고 사곡은 어디 메고 송해에 해 넘은 거다. 담심 안명은 온갖 빛이 잠겼애라.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개워하노라. 네 번째 경치가 좋은 곳은 어디인가? 소나무 보이는 낭떠러지 위로 해가 떠넘는구나. 깊은 물 한가운데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갖 빛과 함께 잠겨 있구나. 숲풀 속 샘물은 깊을수록 깨끗하니 흥겨움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소나무가 서 있는 낭떠러지, 그리고 밑으로 지는 해와 그 밑에 있는 깊은 물에 어리는 바위, 그 그림자가 석양에 비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에서 물러난 선비가 숨어 있는 곳은 산이 깊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흥에 겨운 글쓴이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장의 숲풀 속의 샘물은 세상을 물러난 선비가 숨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날이 저물 무렵 소나무가 서 있는 낭떠러지의 경치입니다. 고산 구곡가 5. 오곡은 어디 메고 오곡은 어디 메고 은곡의 보기 조이. 수변 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 하오리다. 다섯 번째 경치 좋은 곳은 어디인가? 으슥한 절벽이 보기 좋구나. 물가에 세워진 배움의 집은 맑고 깨끗하기 더할 나위 없구나. 이런 곳에서 글도 가르치고 시를 지어 읊으면서 흥겹게 놀기도 하자. 율곡이 살고 있는 곳과 그 곳의 생활을 노래한 것입니다. 뒤에는 바위가 병풍 같고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조촐한 자기가 사는 곳에는 책이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시도 읊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산 고곡가 6. 육곡은 어디 메고 육곡은 어디 메고 조례의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니야 더욱 즐기는고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귀를 하노라. 여섯 번째 경치가 좋은 곳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 좋은 골짜기에 물이 많이 고였구나. 나와 고기와 어느 쪽이 더 즐거운가? 해가 저물거든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산속 낚시터를 노래한 것으로 속세를 떠난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낚싯질은 사색을 낚기 위해 글쓰니와 고기가 서로 어울리는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장 해가 저물거든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앞에는 아마도 낚시에 재미를 붙인 나인이 진종을 즐기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낚시터의 밤경치입니다. 고산 구곡가 7. 칠곡은 어디 메고 칠곡은 어디 메고 풍암의 추색 좋다. 청상이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이로다. 하남에 혼자 앉아 집을 잇고 있노라. 일곱 번째 경치 좋은 계곡은 어디인가? 단풍으로 덮인 바위에 서린 가을 빛이 좋구나. 그곳에 서리가 살짝 덮였으니 단풍 덮인 바위가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고 있도다. 단풍에 곱게 물든 가을 경치를 노래했습니다. 서리가 살짝 내린 절벽은 마치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바위에 앉아 붉은 빛으로 물든 단풍에 취하면 자신도 한입 단풍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있으니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종장의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는 경치에 취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단풍으로 덮인 바위의 가을 경치입니다.
고산 구곡가 팔곡은 어디 메고 팔곡은 어디 메고 금탄의 다리 밝다. 옥진 금미로 수삼곡을 노름마리 고조를 알리 없으니 혼자 즐겨하노라. 여덟 번째 경치 좋은 곳은 어디인가.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내며 흐르는 여울목에 다리 밝다. 좋은 검은 고로 서너 곡을 탔지만 운치 높은 옛 가락을 알 사람 없으니 혼자서 듣고 즐기노라. 금탄을 노래한 것입니다. 금탄이란 여울물 소리를 검은고 소리에 비겨 지은 이름입니다. 종장의 운치 높은 옛 가락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듣고 즐기노라 라는 구절은 옛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 빠져드는 세상을 걱정하는 강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옛것을 모르고 새것을 알 리 없습니다. 새것은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검은고를 타는 듯한 여울물 소리입니다. 고산 구곡과 구곡은 어디 메고 구곡은 어디 메고 문산의 세무커다. 기암 개석이 눈 속에 묻혔애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아홉 번째 구비는 어디인고 문산에 한 해가 저무누나. 이상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혀 버릴까 걱정되는구나.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사람은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고산 구곡가의 마지막 시조입니다. 해지는 문산을 노래하면서 이 시조의 막을 내렸습니다. 눈에 덮인 산 경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경박함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초장의 문산은 학문의 세계로도 해석됩니다. 중장에서는 문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묻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문산에 눈 덮인 경치입니다. 송계연월옹 시조. 검은고를 타자하니 손이 아파 어렵거늘 북창송음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바람에 재우는 소리 이제사 듣기 좋다. 검은고를 연주하려 해도 손이 아파 어렵거늘 북쪽 창밖 소나무 그늘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보니 바람에 저절로 우는 검은고 소리 이것이야말로 듣기 좋도다. 자연 속에 묻혀 여유 있는 풍류를 한껏 맛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조에서 지은이는 손이 아파서 검은고를 탈 수 없어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람에 저절로 우는 검은고 소리, 그 소리가 사람이 타는 검은고 소리보다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제쳐두고 자연에 맡겨두는 흥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검은고를 타는 소리보다 더 운치 있는 솔바람 소리입니다. 이 시조를 지은 송계연얼옹은 조선조 영조 때 사람으로 시조집 고금가곡을 펴냈습니다. 김천택 시조.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도 싣고 계산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셔 아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전원에서 남은 흥을 달이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계곡 긴 산속 익숙한 길을 흥겨워 돌아와서 아이에게 검은고를 타게 하고 책을 읽게 해 남은 해를 보내리라. 자연 속에서 풍류를 실컷 즐기다가 발을 저는 나귀를 타고 돌아옵니다. 남은 시간을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며 보내려는 마음이 담긴 글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자연을 누리는 마음입니다. 김천택은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이며 음악가입니다. 약 80여 수에 달하는 시조 작품을 남겼습니다. 주로 충효나 자연에 대해 읊은 시조가 많습니다. 이조년 시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야 잠 못 들어 하노라. 흰 백꽃에 달이 훤히 비추고 은하수가 깊은 한밤중에 배나무 가지에 어린 봄의 정감을 소쩍새가 알겠냐만 다정다감함도 병인 듯해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깊은 밤에 보이는 흰 백꽃, 달빛, 은하수는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달빛 속에 비치는 흰 백꽃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면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서글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시조 가운데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글을 쓴 이조녀는 고려 25대 충렬왕 때의 문신입니다. 충렬왕 부자를 이간질하려는 무리들의 모함으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에 대한 걱정과 귀양살이의 서글픈 마음을 나타낸 시조입니다. 한호 시조. 집방석 내지 마라.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젠 진달 돋아온다. 아해야 탁주 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지프로 만든 방석을 내오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간솔불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떠오르는구나. 아이야 막걸리와 산나물 없다 말고 내오너라. 이 시조는 낙엽, 달 등 자연과 집방석, 솔불, 막걸리 등 사람이 만든 것이 대조를 잘 이룬 작품입니다. 소박한 시골에서 속세를 벗어난 글쓴이의 풍류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호는 한석봉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나 글씨가 빼어났던지 명나라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자연을 즐기는 멋입니다. 김인후 시조. 청산도 절로절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푸른 산도 자연이요. 푸른 물도 자연. 산도 물도 자연인데 그 사이에 사는 나도 자연. 자연 속에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자연스레 되리라. 이 시조의 글감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늙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이 시조는 절로절로라는 말을 되풀이해 어감이 재미있고 리듬도 좋습니다. 얼른 보면 말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운율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해동가요에서는 이 시조를 송시열의 작품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김인후는 조선 후기 때 문신이며 서예가입니다. 벼슬을 그만둔 뒤에는 성리학을 더욱 열심히 연구했으며 시문에 뛰어났습니다. 월산대군 시조.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노라. 가을 강물에 밤이 깊어가니 물결이 차구나. 낚싯대를 들이우니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빈배에 가득 싣고 오노라. 월산대군이 모든 욕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즐기면서 읊는 시조입니다. 가을 달밤 작은 배를 강에 띄어서 낚시를 하지만 꼭 물고기를 잡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밤의 찬 공기나 달빛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치입니다. 월산대군은 세조의 큰 아들입니다. 숙부인 예종이 왕위에 오른 뒤 자연에 묻혀 글을 쓰고 풍류를 즐겨 수준 높은 문장을 많이 남겼습니다. 도산시비곡. 도산시비곡은 태계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도산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던 때인 1565년 명종 20년에 지은 작품입니다. 도산시비곡은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앞뒤 각각 6수씩으로 도산 전후 6곡 또는 도산 6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앞의 6수는 언지로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 때를 만나고 사물과 가까이 하며 일어나는 감흥을 읊은 것이고 뒤의 육수는 언학, 자기의 배움을 말한다는 뜻으로
학문과 덕을 닦는 자세를 노래한 것입니다. 도산 12곡은 이왕이 직접 쓴 목판본이 도산서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산 12곡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동방의 가곡이 좋지 못한 노래가 많아 이야기할 거리가 못 된다. 한림별곡 같은 것들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으스대며 마음대로 하고 게다가 외람되고 버릇이 없어 군자가 마땅히 높일 바가 아니다. 요즘 이별이 지은 유가가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보다 낫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세상은 놀려대는 뜻이 있고 따사롭고 부드러우며 도탔고 두터운 탐스러움이 적다. 그래서 일찍이 이별의 유가를 본떠서 도산 육곡들을 지으니 하나는 언지이고 다른 하나는 언악이다. 이를 어린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익혀서 부르게 하고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춤추며 뛰게 해서 비루한 행동이나 성질 따위가 fun이가 없고 천함을 말함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마음이 녹아 서로 통하게 하여라.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유익하기를 바란다. 도산 12곡 1 이황시조 이런들 어떠하며 벼런들 어떠하뇨 초야 오생이 이렇다 어떠하뇨 하물며 척성고항을 고텨 무슴하뇨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한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산다고 어떠하리요 하물며 자연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낮춰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떻냐고 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바뀌어도 자연에 묻혀 살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도산 12곡 2 이황시조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런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었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여 사는 글쓴이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평안한 세상에서 병으로 늙어가는 글쓴이의 모습은 마치 신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병은 작자가 늙어서 얻은 병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12곡 가운데 제1을 미루어 보아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병으로 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더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산 12곡 3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소말까 순박하고 좋은 풍속 죽었다 하는 말 참 거짓말이구나 사랑 선품이 어질하다는 말이 진실로 옳은 말이구나 천하의 많은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까 후덕하고 순박한 풍습을 강조한 글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약하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고 원래는 어질고 착하다고 합니다. 순자의 성악설을 반대하고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하는 성리학적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영재들에게도 성선설이 옳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산 12곡 4 유란히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이 중에 피미일이니를 더욱 니띠 못하예 그윽한 향기에 난초 골짜기에 피어있으니 자연스러워 좋구나 흰 구름 산에 걸려있으니 자연스러워 보기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 저 아름다운 한 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종장의 피미일인즉 저 아름다운 한 분은 임금을 뜻합니다. 이 시조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왕은 벼슬을 떠나 자연에 흠뻑 빠져 지내지만 임금을 잊지 못하는 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초장에서 듣기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다는 뜻입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난초와 흰 구름은 사람의 욕심과 허영 그리고 벼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왕이 이 세상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산 12곡 5. 산전에 유대하고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때 많은 갈매기난 오면 가면 하거든. 어떻다 교교 백구는 멀리 마음하는고.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때를 지은 갈매기들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에 새하얀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산 앞에는 낚시터가 있고 대 아래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갈매기까지 날아와 벗이 되어주는 좋은 곳을 놔두고 속세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교교 백구는 본래 현자가 타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현자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장에서는 글을 좀 읽고 수량을 쌓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출세에만 눈이 어두워 아름다운 자연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산 12고 6. 춘풍의 화만산하고 춘풍의 화만산하고 취하의 월만대라.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 청광이야 어느 그지 이슬고 봄바람에 꽃이 산 뒤덮고 가을밤 달 누각에 가득 내 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마찬가지라 하물며 천지 조화의 오묘함이야 어느 끝이 있을까. 초장에서는 꽃이 피는 봄과 달이 뜨는 저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물속의 고깃대와 하늘을 나는 솔개, 구름이 흐르고 해가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언약 연비는 물고기가 펄펄 뛰고 솔개가 하늘 높이 난다는 뜻으로 매우 힘있고 활달한 상태를 비유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운영청광은 구름의 그림자와 맑게 개인 하늘의 빛이라는 뜻으로 이 시조에서는 천지조화의 오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산 12곡 7. 천운대에 돌아들어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데 만권생애로 낙사 무궁하예라. 이중에 왕래 풍류를 니러 무스맑고 천운대를 돌아서 완락제가 맑고 깨끗한데 많은 책을 읽는 인생으로 즐거운 일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오고 가는 풍류를 말해 무엇할까. 책을 읽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평생을 학문 연구에만 전념한 글쓴이가 책을 읽는 즐거움과 틈이 날 때 산책하는 여유 있는 생활을 그린 작품입니다. 책은 많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즐거움도 줍니다. 도산 12곡 8.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듣나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총명 남자로 농고 갔디 마로리. 벼락이 산을 깨쳐도 기먹은 자는 못 듣나니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도 장님은 보지 못하나니 우리는 눈도 귀도 밝은 남자로 기먹은 자와 장님 같지는 말하라. 이 시조에서 내정과 해는 진리를 말합니다. 기머거리와 소경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 즉 세상살이에만 매달려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학문을 닦아 도를 깨우치며 살자고 이루고 있습니다. 도산 12곡 9.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봐도 녀던 길 알패 있네. 녀던 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엇결고. 옛 훌륭한 어른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뵙지 못하네. 고인을 뵙지 못해도 그분들 행하시던 길 앞에 놓여 있으니 그 가던 길 앞에 있으니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고.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자는 시조입니다. 훌륭한 옛 어른들의 삶을 본받는 전통이 끊이지 않고 내려왔으니 우리도 그에 따라 올바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장의 그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에서 길은 참되고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여던은 다니시던 길이고 알패는 앞에 있습니다. 도산 12곡 10 당시의 여든 길을 몇 해를 발여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고 이제나 돌아오나니 연디 마음 마로리. 그때 학문의 뜻을 두고 실천하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어디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태계 이황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온 것은 69살 때였습니다. 23살에 태학에 들어가서 진사가 되어 대제학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69살 때 고향에 돌아와 보니 후회가 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학문 수양에 힘쓰리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가 학문 수양의 올바른 길을 버리고 벼슬을 지낸 자신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연디는 다른 곳을 말하고 마음 마도리는 생각하지 않겠다입니다. 도산 12곡 11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때 아니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푸른 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오래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자연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조에는 자연을 닮아 변치 않는 지조와 사람의 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래도록 높고 푸른 우리의 삶을 이루어 보자는 내용입니다. 도산 12곡 12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은 줄을 몰래라.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실천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 아니겠는가. 성인도 못다 하니 그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학문 수양의 생활 속에서 늙어가는 줄 모르노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학문의 뜻을 두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성인이라도 끝없는 학문의 길을 못다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학문을 갈고 닦는 길이 쉽든 어렵든 실천하는 중에는 세월이 흘러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학문의 세계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넓은 세계이며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가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이 시조는 끊임없는 학문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삼현 시조 공명을 즐겨 마라. 공명을 즐겨 마라. 영욕이 반이로다. 부귀를 탐치 마라. 위기를 밟느니라. 우리는 일신이 한각하니 두려운 일 없애라. 공명을 즐거워 마라. 영화와 치욕됨이 반반이로구나. 부귀를 탐하지 마라. 위기를 밟게 되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 한가하니 결코 두려운 일이 없어라. 이 글의 글감은 공명이나 부귀 대신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사는 즐거움입니다.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영광이나 욕될 수도 있기에 자연을 벗삼아 즐겁게 살겠다는 내용입니다. 초장에 공명을 즐거워 마라해서 즐거워 마라는 공명을 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장의 두려운 일은 욕됨과 위기를 뜻합니다. 김삼현은 숙종 때 문인으로 벼슬을 하였으나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시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로 자연을 예찬하거나 늙어감을 한탄하는 시조 등을 지었습니다. 이색시조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흘래라. 반가운 매완의 어니 곳에 피었난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백설이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저물 무렵 홀로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노라. 이 시조는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읊은 것입니다. 이색은 고려의 충신으로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들어서서 임금이 벼슬을 내렸지만 끝까지 사양하며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색은 고려 말 성리학자입니다. 이성계가 유배시켰지만 조선 개국 후 관직에 나올 것을 권유했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길제시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500년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돌아보니 산천은 변함없고 인재들은 갈데없구나. 아, 태평세월 그때가 꿈처럼 허무하구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자 고려의 재상들이 변절하여 조선 왕조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개를 지킨 충신들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초야에 묻혔습니다. 길제도 그런 신하 가운데 하나로 옛 도읍지를 돌아본 느낌을 이 시조로 노래했습니다. 500년 도읍지란 고려의 옛 서울을 말합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망할 나라에 대한 한과 옛 자취에 대한 정입니다. 길제는 고려 말의 학자로 이성계가 조선 왕조에 새 벼슬을 내렸지만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며 끝내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을 베어내어 정철시조 내 마음을 베어내어 겨 달을 맹글고져 구만 리천에 번듯이 걸려이셔 고운님 겨신 고대에 가 비추여나 보리라. 내 마음을 베어내어서 저 달을 만들고 싶구나. 높은 하늘에 번듯하게 걸려있어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련다. 조정이 어수선한 어지러운 형편과 분위기가 송강에게 이런 시조를 쓰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고운님은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금에 대한 정철의 우국충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베어내서 달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저 높고 푸른 하늘에 반듯하게 떠서 그리운 님이 계시는 곳을 훤히 비추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조식시조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변 위도 쬐인 적이 없건만한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한겨울에 베옷을 입고 바위굴 속에서 눈비를 맞으며 구름에 가려진 햇살도 쬐어 본 적이 없건만은 서산으로 해가 진다고 하니 몹시 슬프구나. 조식이 지리산에서 항문에만 전념하다가 종종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초장의 베옷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장의 내용은 임금의 작은 은혜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중장에서는 임금의 승하를 해지다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임금의 승하에 대한 애도입니다. 조식은 초야에 묻혀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성삼문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난 건가. 비록의 푸세의 거신들 기니 따해 놨다니. 수양산 바라보며 배기와 숙제 그들을 원망하노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것인가. 비록 푸성귀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 생겨난 것인가.
충신으로 떠받드는 중국의 백의와 숙제를 원망하면서 글쓴이 자신의 고든 충의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성산문은 어린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성산문이 죽고 난 뒤 그의 집에는 세조가 준 녹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단종을 향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굳게 지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수양사는 백이, 숙제가 운둔을 한 중국에 있는 산인데 이 시조에서는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굳은 절개입니다. 방 안에 혀는 촛불, 방 안에 혀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간데 겉으로 눈물 띠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겨 촛불 날과 같으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 속이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 영월로 유배되어 가는 단종과 이별하는 마음을 촛불에 비유하여 노래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눈물뿐이지만 속에서는 더 뜨거운 충정이 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단종의 유배로 남몰래 애탄을 글쓴이의 심정을 촛불에 비교하여 노래했습니다. 이 시조의 글감은 단종과 이별한 슬픔입니다. 이순신 시조 10년간 칼이 10년간 칼이 감리에 운노매라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장부의 위국 고문을 어느 때 들이올고 10년이나 갈아온 칼이 칼집에서 오는구나. 관문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어느 때에 세워드릴까. 임진왜란 때 우국충정을 노래한 이순신의 진중시입니다. 어느 때라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굳은 결의와 충성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의 글감은 우국충정과 장부의 호기입니다. 이존오 시조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하늘 가운데 떠있어 제 마음대로 떠다니면서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다. 고려 말 공민왕 때 개혁 정치를 담당하였던 승려 신돈으로 말미암아 무력과 부패가 휩쓸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조에서 검은 구름이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는 신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햇빛을 따라다니며 덮는다 하였으니 신돈의 세력이 너무 커 밝은 세상 보기가 힘들다는 글쓴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조를 지은 이존호는 신돈을 강하게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이존호의 충성심을 높이 여겨 후에 성균관 대사성을 추중했습니다.